들어가요, 어머니. 박수치야! 나 미치지 않았어.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한테 딱 좋은 곳이에요. 김미선이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 박순자의 팔을 꽉 잡았다. 하얀 건물 앞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순자는 멈칫했다. 미선아, 여기가 어딘데? 엄마는 아픈 데가 없는데.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미선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순자의 팔을 잡은 소나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순자가 뒤를 돌아보니 아들 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진우야, 엄마 여기 왜 데려온 거야? 엄마. 미선이 말이 맞아. 엄마 요즘 이상해.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박순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몸은 건강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며 손주도 돌보는 행복한 나날이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이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미선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엄마가 국 끓여놨어. 미역국이야. 진우 좋아하잖아.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너무 좋죠. 감사해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만큼 맛있게 못 끓여요. 에이, 뭘. 우리 며느리도 잘하는데. 미선은 상냥하게 웃었다. 순자는 며느리가 기특했다. 15년 전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예쁘고 똑똑하고 아들을 잘 챙겼다. 결혼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다. 무엇보다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한 게 며느리였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걸 싫어한다던데 미선은 달랐다. 순자가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았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 시가로 따지면 3억 정도 되는 집이었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1억 정도가 전부였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순자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을 대줬고 결혼식 비용도 순자가 다 부담했다. 지금은 그 전세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무릎 주사 맞는 날이에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우리 며느리가 잘 챙겨주네. 순자는 무릎이 좀 안 좋았다. 젊었을 때 식당에서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이 많이 상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 예전에는 혼자 버스 타고 다녔는데 미선이 챙겨준 뒤로는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진우는 오늘 회사 일찍 나가야 한대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엄마가 편하게 살아. 순자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는 아들 뒷바라지에 손주 키우기도 바쁠 텐데 시어머니까지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저희 친정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제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저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미선의 말에 순자는 코끝이 찡해졌다. 며느리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2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미선은 순자를 더 잘 챙겼다.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용돈도 가끔 드렸다.
아침을 먹고 나서 미선과 함께 병원에 갔다.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다. 미선이 택시를 잡았다. 어머니, 버스 타면 불편하시잖아요. 택시 타요. 에이 뭐, 버스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신데 버스 타면 더 안 좋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주사를 맞았다. 주사 맞을 때마다 아팠지만 맞고 나면 한결 나았다.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하시는 거 없으세요? 응? 깜빡? 뭐? 아니, 그냥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 친구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시대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초기 치매였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괜찮아. 건강해. 아직 정신 멀쩡하고 손주 이름도 다 기억하고.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하죠. 요즘 노인분들 치매에 많이 걸리신대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 그런 게 있구나.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미선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손주와 함께 TV를 보다가 일찍 잠이 들었다. 요즘 부쩍 피곤했다. 몸이 무거웠다. 예전 같지 않았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다. 미선이 저녁 식사 후에 주는 차에 수면제를 조금씩 타고 있다는 걸. 미선은 약국에서 수면제를 조금씩 사서 모아뒀다. 시어머니를 서서히 몽롱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며칠만 지나면 순자는 날짜 감각도 흐려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것이었다.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었다. 순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잠들었다. 며느리를 믿었고 아들을 믿었다. 자신의 노후가 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순자만의 생각이었다. 미선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잠든 후 거실에서 진우와 미선이 마주 앉았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손주도 잠들고 집안이 조용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진우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집 말이야. 우리 명의로 바꿀 생각 없어? 진우는 당황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다. 미선아. 그건 엄마 집인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여보도 참.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거 아냐. 어머니 연세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지금 명예 이전하면 증여세도 안 나오잖아. 6억까지는 면제라며. 어머니 집 3억이면 세금 한 푼도 안 내. 미선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명의로 두면 되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상속받으면 되잖아. 여보, 현실을 봐.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 걸리시거나 아프시면 어떻게 해? 요양원 가시면 그 돈 어떻게 해? 집 팔아서 요양원비 내야 하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한 달에 요양원비가 200만 원씩 나간다고. 5년만 계시면 1억 넘게 나가. 집도 다 까먹어.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미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시면서 집을 팔아 요양원비로 다 쓰는 경우. 자식들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한테 어떻게 집 달라고 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도 생각해야지.
민수 대학 가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 요즘 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씩 한다고. 4년이면 4천만 원이야. 거기다 생활비까지 대주면 억 단위야. 우리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해? 여보 회사도 요즘 구조 조정한다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 미선은 계속 설득했다. 진우는 머리가 복잡했다. 아내 말이 맞기는 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40대 중반이 되니 회사에서도 눈치를 줬다.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권고사직 당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생각 좀 해봐. 어머니도 우리랑 같이 사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주실 거야. 근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세금만 더 내게 돼.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높거든. 똑같이 받을 건데 세금을 왜 더 내? 며칠 동안 미선은 계속 남편을 설득했다. 진우는 결국 항복했다. 알았어. 근데 엄마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강요는 못해. 당연하지. 어머니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나도 그렇게까지 하려는 건 아니야. 미선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될 거야. 노인네들은 자식 말이면 다 들어. 특히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더. 며칠 후 일요일 저녁이었다. 저녁을 먹고 다 같이 TV를 보고 있을 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저기 진명에 이전하는 거 어때? 순자는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응? 명예 이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냥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하면 증여세 안 나온대.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집은 어차피 아들 줄 생각이었다. 자식이 아들 하나뿐인데 누구한테 주겠는가.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도 있고 당연히 이 집은 아들 거였다. 그래, 그러자. 어차피 엄마 죽으면 내 거니까. 미리 해두는 게 낫겠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오래 사셔야지.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우는 머쓱하게 웃었다. 미선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평생 잘 모실게요. 에이 뭘.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미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1단계 성공. 생각보다 쉽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미선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집만으로는 부족했다. 시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1억,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연금까지 모든 걸 손에 넣을 생각이었다.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생각도 없었다. 지금 당장 필요했다. 진우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고 민수 학원비며 과외비며 돈이 많이 들었다. 시어머니 돈을 자기가 관리해야 했다. 며칠 후 미선은 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은행 가기 불편하시죠? 제가 대리인 카드 만들어 드릴까요? 그럼 제가 대신 찾아다 드릴 수 있어요. 요즘 은행 줄도 길고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 그럼 편하겠네. 엄마가 은행 가는 게 좀 힘들긴 해. 네, 어머니. 어머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며칠 후 미선은 서류를 가져왔다. 순자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다. 미선은 그렇게 시어머니의 통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티가 났다. 천천히 조금씩 빼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시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 치매 환자로 만들면 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었다. 후견인 지정을 받으면 완벽했다. 미선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치매 증상을 공부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순자는 요즘 이상하게 피곤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다. 낮에도 졸음이 쏟아졌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었다. 어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어느 날 아침 미선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응? 무슨 약? 어제 병원에서 받은 약이요. 혈압약? 의사 선생님이 꼭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순자는 당황했다. 혈압약? 자기가 언제 혈압약을 받았지? 엄마 혈압 정상인데? 무슨 약? 어머니, 깜빡하셨네요. 어제 병원 갔다 오셨잖아요. 혈압이 좀 높다고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셨어요.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어제 병원에 간 게 언제였더라? 지난주에 무릎 주사 맞으러 간 게 마지막 아니었나? 아,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나 보네. 미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진우를 불렀다. 여보, 어머니가 또 깜빡하시네요. 어제 병원 간 거 기억 못 하신대. 진우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괜찮아?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는 괜찮아. 그냥 잠깐 헷갈린 거지.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됐다. 미선은 순자 앞에서 일부러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순자가 수면제에 몽롱한 상태일 때를 노려서 물었다. 어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어머니, 오늘 수요일이에요. 깜빡하셨어요.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수요일이었나? 며칠 전부터 날짜 감각이 흐릿했다. 미선이 매일 저녁차에 수면제를 타서 주는 바람에 그런 거였지만 순자는 몰랐다. 미선은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조금씩 사 모았다. 한 군데서 많이 사면 의심받을까봐 여러 군데서 조금씩 샀다. 어머니, 아까 점심 뭐 드셨어요? 응? 점심? 뭐 먹었더라? 어머니,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순자는 당황했다. 김치찌개? 기억이 안 났다. 아니, 먹긴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했다. 아, 그랬지. 맞아, 김치찌개. 엄마가 깜빡했네. 며칠이 지나자 순자는 정말로 자신이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날짜도 헷갈리고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했다.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 두려웠다. 어머니, 저 걱정돼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건망증 심하시잖아요. 엄마는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진우까지 가세했다. 엄마, 미선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검사 한번 받아봐. 요즘 치매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 빨리 발견하면 진행 속도 늦출 수 있다고 해. 엄마, 우리 위해서라도 병원 가보자. 치매? 엄마가 무슨 치매야. 그냥 깜빡하는 거지. 순자는 화가 났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말을 들었다. 결국 순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알았어. 가보면 되잖아. 검사 받아보면 엄마 멀쩡한 거 알 거야. 네, 어머니. 그럼 안심이 되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마음 편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순자는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선아, 여기 정신병원이잖아. 왜 여기로 온 거야? 어머니, 치매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도 여기로 오라고 해요. 아니야. 엄마 안 들어가. 집에 갈 거야. 순자가 차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자 미선이 순자의 팔을 잡았다.
힘이 새었다. 어머니, 검사만 받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싫어. 나 줘. 진우가 다른 쪽 문을 열고 엄마의 다른 팔을 잡았다. 엄마, 엄마, 진정해. 검사만 받으면 돼. 왜 이러세요? 너희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멀쩡하다니까. 순자는 발버둥쳤다. 하지만 둘이서 순자를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가 나왔다. 50대 남자 의사였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희가 아들 내외입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서 모시고 왔어요. 미선이 차분하게 말했다. 의사는 순자를 보더니 물었다. 증상이 어떻습니까? 날짜를 자꾸 헷갈리고 약 먹은 것도 기억 못 하시고요.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집에서 혼자 중얼거리세요. 없는 사람 보신다고 하고요. 밤에 일어나서 헤매시기도 하고. 순자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엄마 그런 적 없어. 의사 선생님, 저 멀쩡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순자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검사 좀 해봅시다. 간단한 검사예요. 싫어. 나 안 아파. 검사 안 받을 거야. 순자가 계속 발버둥치자 의사가 간호사에게 눈짓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왔다. 그들은 순자를 꽉 붙잡았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협조 안 하시면 강제 입원 조치해야 합니다. 뭐? 강제 입원? 나 미치지 않았어. 나 줘. 의사가 진우를 바라봤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협조를 안 하시네요. 증상을 보니 치매보다는 정신증 증상이 의심됩니다. 피해 망상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입원시켜서 정밀 검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진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미선이 남편의 팔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자. 어머니 치료받으셔야 해. 그렇게 해주세요, 선생님. 어머니가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멀쩡하다니까. 제발. 순자는 울먹였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3층 보호병동으로 모시고 가세요. 진정제 투여하고요.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순자를 끌고 가려고 하자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안 돼. 놓으라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제발. 하지만 간호사 한 명이 주사를 들고 왔다. 순자의 팔에 주사를 꽂았다. 진정제였다. 몇 분 후 순자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안 돼. 진우야. 엄마. 순자는 의식이 흐려지며 간호사들에게 이끌려갔다. 결국 순자는 3층 보호병동 병실에 갇혔다. 철창이 있는 방이었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다. 진정제가 풀린 순자는 문을 두드렸다. 여기서 나가게 해줘. 제발. 나 미치지 않았어. 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다. 복도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비용은 다 부담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네, 걱정 마십시오. 제대로 치료하겠습니다. 일단 2주 정도 입원해 계시면서 정밀 검사 진행하고 약물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게 며느리의 계획이었다는 걸.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으려는 거였다. 집도 돈도 모든 걸. 미선아, 내가 이런 짓을. 이 나쁜 년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순자의 절규는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병원 환자의 말이었으니까. 간호사들은 또 시작이네라며 고개를 저었다. 순자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게 꿈이길 바랐다. 하지만 차가운 철창과 하얀 벽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당했다. 자기를 믿고 따뜻하게 대했던 며느리에게. 아들도 자기를 버렸다. 순자는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순자는 무릎을 껴안고 한없이 울었다. 순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였다. 매일 아침 7시에 간호사가 와서 약을 먹였다. 하얀 알약 3개. 순자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거부하면 강제로 주사를 놓았다. 진정제였다. 주사를 맞으면 하루 종일 멍하니 누워 있어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는 척 했다가 몰래 뱉어냈다. 환자분, 약 제대로 드셔야 해요. 입 벌려보세요. 간호사는 순자의 입안을 확인했다. 순자는 약을 삼킨 척하고 혀 밑에 숨겼다. 간호사가 나간 후에 뱉어냈다. 약을 먹으면 정말로 미치는 것 같았다. 머리가 멍해지고 생각이 안 났다. 절대 먹으면 안 됐다. 병실에는 순자 혼자였다. 1인실이었다. 아니, 감방이었다. 작은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화장실만 병실 안에 딸려 있었다. 순자는 매일 창문 밖을 바라봤다. 3층이었다. 뛰어내릴 수도 없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가야 해. 나가서 진실을 밝혀야 해. 순자는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의사를 만나서 설명해야 했다. 자기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사흘 후 의사가 병실로 왔다. 50대 남자 의사. 이름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선생님,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멀쩡해요. 제 며느리가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소리 지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어머니,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던데요. 날짜도 헷갈리시고. 그건 며느리가 저한테 약을 탔어요. 수면제를. 그래서 제가 몽롱했던 거예요.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피해망상 증상 지속이라고 적는 게 보였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일단 2주 정도 여기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약물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선생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 정말 멀쩡해요. 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여기 가둔 거라고요. 어머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이요. 약 드시면 그런 생각 없어지실 거예요. 의사는 웃으며 나갔다. 순자는 절망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여기서는 순자가 뭘 말해도 망상이었다. 증상이었다. 이러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순자는 생각했다. 병원 밖으로 연락할 방법이 필요했다. 핸드폰은 입원할 때 미선이 가져가 버렸다. 병원에서는 핸드폰 못 쓴대요. 어머니라며 웃으면서 가져갔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로운 간호사가 왔다.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다. 이름표에는 간호사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수진이 식판을 가져왔다. 순자는 수진을 유심히 바라봤다.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눈빛이 따뜻했다. 수진 씨, 혹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요? 저는 정말 아프지 않아요. 제 며느리가 저를 여기 가둔 거예요. 제 재산을 노리고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 의사 선생님한테 하셨어요? 했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들 제가 망상 증상 있다고 하고. 순자는 울먹였다. 수지는 순자를 안타깝게 바라봤다. 어머니, 사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억울하게 들어오신 분도 있는 거 아닐까 하고요. 특히 노인분들은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순자는 희망을 느꼈다. 이 간호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수진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제 친구한테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수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건 규정 위반이에요. 제가 그러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제발이요. 한 통만요. 딱 한 통만 전화해 주세요. 아니면 문자라도. 순자는 애원했다.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만약 제가 도와드렸는데 정말 어머니가 아프신 거면 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는 친구 최영희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영희는 순자의 30년 지기 친구였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자주 만났다. 영희라면 순자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퇴근 후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순자가 정신병원에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환자분 보호자가 며느리분이신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입원시켰다고 하시던데요. 말도 안 돼요. 순자는 멀쩡해요. 우리 일주일 전에도 같이 등산 갔다고요. 머리도 똑똑하고 기억력도 좋고 그 친구가 무슨 치매예요. 영희는 화가 났다. 수지는 영희의 반응을 듣고 순자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며느리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며느리 원래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순자 돈 노리는 거 뻔히 보였어요. 순자한테 진명에 이전하라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순자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영희의 말을 들은 수지는 확신했다. 순자가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였다. 수지는 결심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다음 날 수지는 순자에게 몰래 메모를 건넸다. 친구분이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신대요. 곧 병원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세요. 순자는 눈물이 났다. 드디어 희망이 보였다. 영희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됐다. 하지만 미선은 그 사실을 몰랐다. 미선은 매일 병원에 면회를 왔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였다. 어머니, 어떠세요? 약 잘 드시고 계세요? 순자는 미선을 노려봤다. 너,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어머니, 또 그러시네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치료받으셔야 해요. 미선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머니 언제쯤 퇴원 가능할까요? 글쎄요. 증상이 좀 심하셔서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어머니 통장에서 제가 다 처리할게요. 순자는 이를 갈았다. 저 여자가 지금 자기 돈으로 자기를 가두고 있었다. 하지만 곧 끝날 거였다. 영희가 변호사를 데리고 올 거였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됐다. 순자는 매일 약을 먹는 척하고 뱉어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변호사가 왔을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 순자는 며느리의 악행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적어두기 시작했다. 화장지에 볼펜으로 적었다. 수진이 몰래 볼펜을 가져다 줬다. 며느리 김미선의 악행 -1, 진명의 이전 강요 2, 통장 대리인 카드 몰래 만듦 3, 차의 수면제 탐 4, 거짓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순자는 모든 걸 기록했다. 이게 증거가 될 거였다. 며느리를 반드시 벌받게 할 거였다. 3일 후 변호사가 왔다. 40대 여자 변호사, 이름은 박지연이었다. 영희가 함께 왔다. 순자야. 영희가 순자를 꽉 안았다.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영희야, 나 정말 억울해. 알아. 내가 다 알아. 이제 괜찮을 거야. 박 변호사가 의사를 불렀다. 김태준 의사가 나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박순자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어르신의 입원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보호자가 정식으로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보호자가 환자분을 상대로 재산 편취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정상이신데 억울하게 입원당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환자분은 명백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가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그게 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면요? 실제로 며느리가 어르신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이건 어르신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번 일주일 전에 며느리 아들 명의로 이전됐네요. 그리고 이건 어르신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최근 한 달간 500만 원씩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리인 카드로 인출된 거고요.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건 보호자분한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르신이 병원에서 직접 쓰신 기록입니다. 박 변호사는 순자가 화장지에 적은 메모를 보여줬다. 의사는 그걸 읽더니 당황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며느리가 어르신 차에 수면제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몽롱해지셨고 그걸 치매 증상이라고 속인 거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 됐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환자분, 정말 며느리분이 수면제를 탔습니까? 네. 매일 저녁 차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졸리고 멍했던 거예요. 순자가 힘주어 말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만약 어르신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다면 의사는 즉시 혈액 검사를 지시했다. 이 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르신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요. 상당량이 검출됐는데 저희가 처방한 약이 아닙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투여한 겁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어르신은 억울하게 입원당하신 겁니다. 즉시 퇴원 조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퇴원 처리하겠습니다. 순자는 드디어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영희가 순자를 부축했다. 순자야, 이제 괜찮아. 집으로 가자. 아니야, 영희야. 집에 가면 안 돼. 며느리가 있어. 나 며느리 집에 못 가.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서 지내. 순자는 영희 집으로 갔다. 그리고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며느리 김미선을 상대로 재산 편취 미수, 감금,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어머니, 이제 경찰이 수사할 겁니다. 며느리분은 처벌받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미선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퇴원하셨습니다. 네, 퇴원이요?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요. 환자분 법률 대리인이 오셔서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님, 경찰에서 연락 오실 겁니다. 환자분이 고소하셨거든요. 미선은 전화를 끊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어떡하지? 미선은 급히 진우에게 전화했다. 여보,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왔어. 그리고 나를 고소했대. 뭐라고? 엄마가? 어떻게 여보, 나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진우도 당황했다. 며칠 후 경찰이 미선을 소환했다.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미선은 부인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이상하셔서 병원에 모신 거고요. 그럼 어르신 혈액에서 나온 수면제는 뭡니까?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아닌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르신 통장에서 500만 원씩 빼간 것도 설명해 보십시오.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예요. 생활비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어르신은 그런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대리인 카드도 몰래 만든 거 아닙니까? 미선은 말문이 막혔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 수면제, 통장 거래 내역, 병원 CCTV에 찍힌 미선의 모습, 모든 게 미선에게 불리했다. 일단 귀가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입니다.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미선은 경찰서에서 나왔다. 집에 돌아오니 진우가 짐을 싸고 있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미선아, 나 이혼하자. 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나 더 이상 너랑 못 살겠어.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선을 바라봤다. 여보, 나 당신 위해서 한 거잖아. 우리 미래 위해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둔 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고? 미선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진우는 짐을 들고 나갔다. 미선은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2주 후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다. 김미선은 재산 편취 미수, 불법 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 선 미선은 초라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순자는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제 며느리는 저한테 집 명의를 이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대리인 카드를 몰래 만들어서 제 돈을 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 마시는 차에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 계속 졸리고 멍했습니다. 며느리가 탄 게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재산을 노린 겁니다. 집도 돈도 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정신병원에 가둔 겁니다. 판사가 미선에게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노인을 상대로 재산을 편취하려 하고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미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진우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선은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순자는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났구나.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자. 고마워, 영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병원에 갇혀 있었을 거야.
순자는 영희 집에서 몇 달을 지냈다. 그동안 집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미선 남편 진우가 협조했다. 진우는 엄마에게 집을 다시 돌려줬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선이 말만 듣고 엄마를 믿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식이었다. 진우야, 너도 속은 거니까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너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엄마 혼자 살 거야.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게.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였지만 편했다.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통장도 되찾았다. 미선이 빼간 돈은 일부만 돌려받았다. 나머지는 미선이 이미 다 써버렸다. 하지만 괜찮았다. 집만 있으면 됐다. 영희는 자주 놀러 왔다. 순자야, 정말 잘 됐다. 내가 용기 내서 싸운 거 정말 대단해. 응.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참고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 싸워야 했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제는 편안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그 악몽 같은 시간은 끝났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자기 같은 노인들이 많다는 걸.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당하는 노인들. 그들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순자는 결심했다. 자기 이야기를 알려야겠다고. 다른 노인들이 당하지 않도록. 순자는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며느리한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싸우세요. 억울하면 참지 마세요. 노인들은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순자는 이제 자유로웠다. 며느리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당하지 말고 싸우라고. 참지 말라고. 순자의 인생은 이제 새로 시작이었다. 72세,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자기답게 살 거였다.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한편 감옥에 간 미선은 매일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욕심이 과했다. 시어머니를 괴롭혀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다. 3년 후 출소하면 뭐가 남아있을까? 아무것도 없을 거였다. 미선은 면회 온 진우를 봤다. 이혼 서류를 들고 왔다. 미선아, 여기 사인해. 여보, 나 정말 후회해. 다시 기회 줄 수 없어? 안 돼. 나 우리 엄마한테 한 것 때문에 너를 용서 못해.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걸 생각하면 너를 볼 수가 없어. 진우는 서류를 남기고 갔다. 미선은 울었다. 자업자득이었다. 모든 게 자기가 뿌린 씨앗이었다. 3년은 길었다. 미선은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그리고 출소하는 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혼자였다. 미선은 쓸쓸히 길을 걸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미선은 순자의 집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순자가 영희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미선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자기가 망친 인생이었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미선은 혼자 남았다. 욕심이 부른 결과였다. 순자를 괴롭혀서 얻으려 했던 돈과 집.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다. 대신 모든 걸 잃었다. 가족도 자유도 미래도. 미선이 감옥에 간 지 6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지만 편안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왔다. 자유로웠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다. 순자야, 오늘 복지관 가는 날이지?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순자는 지난 3개월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강연을 하고 있었다. 제목은 노인 학대, 당하지 말고 싸워라였다. 응, 오늘 2시에 강연 있어. 영희야, 너도 같이 갈래? 그래, 내가 가서 응원할게. 복지관에 도착하니 이미 노인들이 20명 정도 모여 있었다.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였다. 순자는 단상에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하게 들려줬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일,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노인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참지 마세요. 억울하면 싸우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근데 자식이 저한테 그러는데 어떻게 고소를 해요? 그래도 자식인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이해했다. 자기도 처음엔 그랬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니까, 며느리니까 참아야 한다고. 근데 참으면 더 당해요. 악한 사람은 참는 걸 약점으로 봐요.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야 해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고. 또 다른 할아버지가 물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못 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거기 가면 무료로 상담해줘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도 법률 상담해주는 곳 있어요. 돈 없어도 싸울 수 있어요. 순자는 1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 끝나고 나서 여러 노인들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사실 며느리한테 돈을 빼앗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집 팔라고 해요. 안 팔겠다고 하니까 요양원 보내겠대요. 순자는 한 명 한 명 상담을 해줬다. 변호사 연락처도 알려주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자기가 겪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그런 일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영희야, 나 혼자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 세상에 나 같은 노인들이 진짜 많아.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너 정말 착해도 너무 착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진우였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진우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미성과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엄마, 왜 왔어? 엄마, 나 진짜 후회해. 미선이 말만 듣고 엄마를 안 믿은 거. 정말 죄송해.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화는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진우야, 일어나. 엄마, 나 용서해줘. 엄마가 용서 안 한다고 했어? 이미 용서했어. 근데 엄마는 너랑 다시 같이 못 살아. 엄마, 진우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한테 맞춰서 사는 거 이제 지쳤어. 너는 너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자. 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도 너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너 싫어하는 건 아니야. 다만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거지. 가끔 전화하고 가끔 밥 먹고 그렇게 지내자. 알았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는 일어나서 나갔다. 순자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지만 이제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했다.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었다. 며칠 후 순자는 손주 민수를 만났다. 민수는 고등학생이 됐다. 미선이 감옥에 가고 나서 진우가 혼자 키우고 있었다. 할머니, 민수가 순자를 안았다. 순자는 손주가 반가웠다. 민수야, 많이 컸네. 밥은 잘 먹어? 네, 할머니. 아빠가 해줘요. 근데 할머니만큼은 못해요. 그래, 할머니가 해줄까? 진짜요? 좋아요. 순자는 손주를 위해 밥을 차려줬다. 미역국과 불고기, 김치찌개. 민수는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응? 왜?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한 거 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죄송해요. 순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엄마 잘못이지. 너는 착한 아이야.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럼 자주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순자는 손주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이 아이는 순수하다. 순자는 손주만큼은 따뜻하게 대해주기로 했다. 순자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었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았다. 복지관에서 강연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손주도 가끔 만나고 자유로웠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박순자 선생님, 저희가 노인 인권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홍보대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홍보대사요? 네, 선생님 이야기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장서서 노인 인권 캠페인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72세의 홍보대사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자기 경험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기쁜 일이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노인 인권 홍보대사가 됐다. TV에도 나가고 신문 인터뷰도 했다.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72세 할머니, 며느리에게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 학대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갔다. 순자는 자랑스러웠다. 자기가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순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예전에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제는 당당하고 목소리가 큰 인권운동가였다. 여러분, 오늘 서울시에서 노인 보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순자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1년 동안 노인 인권 캠페인을 벌인 결과였다. 서울시에서 노인 학대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 노인이 자식에게 학대당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이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인 인권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1년 전만 해도 정신병원에 갇혀서 울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가 말했다. 순자야, 너 정말 대단해.
1년 만에 조례까지 만들다니. 영희야,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이럴 수 있을 줄 몰랐어. 근데 순자야, 너 요즘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예전엔 항상 누군가 눈치 보고 살았어.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근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자유로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남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어.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와 있었다. 순자는 택배를 열어봤다. 책이었다. 노인 인권을 위하여 마이너스 박순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출판사에서 순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다. 순자는 책을 펼쳤다. 자기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글로 적혀 있었다. 순자는 책을 읽으며 눈물이 났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며칠 후 책 출간 기념 강연회가 열렸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순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일, 그리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72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며느리를 용서하셨나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요? 글쎄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하면 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놓아줬어요. 제 마음에서. 그럼 며느리가 출소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날 생각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은 끝났어요. 다시는 제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근데 참고 살았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싸워볼게요. 그래요, 할머니. 참지 마세요. 억울하면 싸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줬다.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줬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이맘때는 정신병원 철창 안에서 울고 있었다. 절망적이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순자는 깨달았다. 인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72세라는 나이도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싸우는 것. 며칠 후 순자는 복지관에서 또 다른 강연을 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다. 며느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존중해 주세요. 며느리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지 마세요. 그건 시어머니 것이에요. 나중에 받을 수 있어도 지금 빼앗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범죄예요. 한 며느리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럼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 걸리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데려가서 정식으로 진단받으세요. 그리고 요양보호를 받으세요. 절대 재산 때문에 서두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치료가 우선이에요. 재산이 우선이 아니고요.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강연이 끝나고 한 며느리가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한테 재산 받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욕심 부리면 결국 다 잃는다고. 제 며느리처럼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다. 자유로웠으니까. 아무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었으니까.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1년 전보다 얼굴이 밝아졌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더 강해졌다. 이제는 누구도 순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순자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엄마, 나야. 내일 민수 생일인데 같이 저녁 먹을래? 그래, 가야지. 우리 손주 생일인데. 고마워, 엄마. 순자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다. 예전처럼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가족으로서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다음 날 순자는 민수 생일 파티에 갔다. 진우가 준비한 식당이었다. 민수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다. 할머니, 오셨어요? 그럼 우리 손주 생일인데 안 올 수 있어?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순자는 손주에게 책을 선물했다. 꿈을 포기하지 마라는 제목의 자기계발서였다. 민수야, 이 책 읽어봐. 할머니가 요즘 읽은 책인데 좋더라. 내가 읽으면 힘이 날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순자는 손주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엄마와는 다르게 자라야 한다.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저녁을 먹으며 진우가 말했다. 엄마, 요즘 TV에서 엄마 많이 봐. 엄마 유명해졌어. 그래, 엄마도 신기해. 72세에 유명해질 줄 몰랐어.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진우의 말에 순자는 뭉클했다. 아들이 자기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진우야, 엄마도 너 자랑스러워. 내가 미선이랑 이혼하고 민수 혼자 키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보았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1년 전 정신병원 철창 너머로 봤던 그 하늘.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적이었다. 순자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것. 며느리 김미선은 2년 뒤에 출소할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만날 생각이 없었다. 이미 순자의 인생에서 그 사람은 끝났다. 순자는 이제 앞만 보고 갈 것이다. 73세가 된 순자는 여전히 강연을 다니고 노인 인권 운동을 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순자를 보고 용기를 얻는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당하지 말고 싸우자. 순자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순자는 말한다. 여러분, 72세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를 듣고 많은 노인들이 일어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싸우겠다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순자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됐다. 72세 할머니가 만든 변화. 그 변화는 계속 퍼져나간다.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순자는 오늘도 강연장으로 향한다.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그리고 말한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늙었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의 목소리.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의 목소리. 순자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누구도 순자를 가둘 수 없다. 순자는 날개를 펼쳤다. 72세에. 여러분,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세의 며느리에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순자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노인 인권 운동가가 되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억울하면 싸워야 합니다. 참으면 더 당합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순자 할머니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